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외교 무대에 데뷔합니다. 오는 15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취임한 지 11일 만입니다. G7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하는 만큼 첫 한미 정상회담, 그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임기 초반부터 외교 분야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회의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다양한 형태의 양자 다자 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회원국은 아니지만 지난 2020년과 2021년, 2023년 세 차례 초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초 여권에선 국내 현안 문제가 시급해서 G7 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정상화됐다는 걸 국제 무대에 알릴 수 있는 기회란 점에서 의미가 있는 만큼 고심 끝에 참석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G7 회의의 경우 첫 한미 정상회담 성사 여부도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 바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 만나는 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라면서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라고만 했습니다.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설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전화 통화를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축하 인사와 함께 미국 방문 초청을 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우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약 20분간 이뤄진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이재명 대통령에게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고 이재명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화에서 우리나라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가 특별한 동맹으로 자주 만나 협의하길 바란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다자회의 또는 양자방문 계기 등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로선 G7 회의에서 첫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 관세 협상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실무 협상에서 가시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초 관세 문제 해결을 위한 7월 패키지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간 담판을 선호하는 만큼 탑다운 방식을 통한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채널A 뉴스 우형기입니다. 한미 정상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누면서 이 친분을 다졌습니다. 서로 겪었던 암살 시도 경험이나 골프 실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특히 이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기상 기자입니다. 한미 정상의 첫 통화에서 화제가 된 건 공통의 경험담이었습니다. 서로가 겪은 피습 경험과 정치적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흉기 습격을 당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해 7월 펜실베니아주 유세중 오른쪽 귀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격 상황에서 주먹을 치켜들어 건재함을 과시했고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방탄복을 착용하며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낸 뒤 강력한 리더십이 나온다는 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서로의 골프 실력도 이야기하며 친밀감도 높였습니다. 미국과 해외에 16개 골프장을 소유한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이면 플로리다 마러라고 골프장에서
시간을 보내는 골프 광입니다. 트럼프의 골프 사랑을 눈여겨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금장 골프채를 선물하고 5번 동반 라운드를 가지며 친분을 쌓기도 했습니다. 마가가 새겨진 빨간 모자를 지인에게 선물 받은 일화도 소개하고 서로의 정치 여정, 골프 실력 등을 이야기 나누며 친밀한 분위기를 형성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골프 실력은 수준급은 아닌 걸로 알려졌지만 두 정상은 동맹을 위한 골프 라운딩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아는 기자, 대통령실 출입하고 있는 정치부 홍지은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홍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이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간 적이 있습니까? 네, 오는 15일부터 G7 정상회의 시작되죠. 취임 11일 만에 첫 외교 무대 등판입니다. 역대 정권 사례를 보니 가장 빠르더라고요. 첫 순방길에 오른 날짜가 취임 후 평균 54.5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11일 만에 가는 거니 빠른 거죠. 대통령 취임 후 첫 순방지가 모두 미국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캐나다 다자회의인 것도 다른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어떻게 보면 이 준비 기간도 길지가 않은데 이 가기로 결정한 건 그 배경은 뭡니까? 네, 초청을 받아야 갈 수 있지만 초청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가겠다고 한 건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국제 무대에서의 존재감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요. 계엄과 탄핵 국면으로 6개월 넘게 모든 외교가 올스톱된 상황이었죠. 새 대통령 당선으로 나라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제 무대에 보여주겠다는 게 대통령의 의지라는 겁니다. 당초 여권 내에서는 너무 시간이 촉박한데 G7 회의에 참석하는 게 맞냐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고 하는데요. 대통령이 가겠다고 최종 결정한 겁니다. 촉박하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남은 건데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도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국가안보실, 외교팀은 물론 대변인실, 의전팀 등 24시간 비상체제로 외교 일정을 세팅 중입니다. 한 국가 정상만 만나는 게 아니라 G7 정상이 다 모이다 보니 대통령이 준비할 것도 훨씬 더 많을 걸로 보입니다. 홍 기자, 아무래도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건 이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도 만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그게 제일 관심이죠. 일단 대통령실은요, 양자회담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어렵다면 정상 간 플러사이드, 즉 약식회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약식회담을 가졌고요. 윤석열 당시 대통령도 에이펙 무대에서 정상회담과 별도로 시진핑 주석과 약식회담을 가진 바 있었습니다. G7 국가인 일본 이시바 총리도 오거든요. 한일 양자회담, 더 나아가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도 관심 있게 봐야 할 지점입니다. 이번에 G7 회의 개최 장소가 캐나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까운 미국을 방문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가능성 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방미 초청을 받았으니 조율해 나갈 거라고 열어뒀고요. 이시바 일본 총리도 G7 직전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인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시간이 워낙 촉박하고 트럼프 대통령 일정도 변수라 확정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미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서 무슨 성과를 낼지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대통령실은 제대로 준비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걸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당연히 급한 현안은요, 관세 문제입니다. 상호 관세 시행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음 달 9일입니다. 약 한 달 정도 남은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 일자를 넘기면 관세가 매겨지니까요.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담판이 진행될 가능성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카드로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을 들고 나올 수 있어 이 역시 대비를 해야 될 사안입니다. 어젯밤에 이 한미 간 정상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선 이런 현안 이야기는 없었던 겁니까? 네, 아무래도 취임 후 첫 통화였고요. 상견례 성격이다 보니 민감한 현안 언급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골프와 두 사람이 겪었던 암살 미수 경험 등 공통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했다는 전언입니다. 두 사람 간 골프 라운딩이 성사되면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시 부시 전 미 대통령에 이은 한미 정상 간 두 번째 골프 회동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골프 실력이 좀 어떻습니까? 네, 이 대통령 측에 직접 한번 물어보니까요. 골프채를 잡은 지는 오래됐고 골프를 즐기거나 잘 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골프광이라 친분 쌓기에는 또 좋은 기회겠죠.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도 여러 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즐기며 친분을 쌓았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당선 4일 만에 이뤄진 지각 통화라며 첫 통화를 평가절하했습니다. G7 이후에 이달 말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이건 가는 겁니까? 네, 오는 24일에서 25일로 예정된 나토 정상회의 참석 여부는요,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국제사회 외교 현안을 논의하는 G7 정상회의와 달리 나토 정상회의는 안보 문제를 논의하는 군사 동맹 성격이 강하죠. 임기 초반 4강 외교를 두루 신경 써야 하는 이재명 정부 입장에선 참석에 조금 더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도 전화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선 기간 치열하게 경쟁했던 상대당 후보에게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한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무슨 대화가 오갔을지 남영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경쟁 후보였던 김문수 전 국민의힘 후보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화는 1분 남짓, 짧은 전화였지만 서로의 건강 상태를 묻고 김 전 후보는 잘해보자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안부 성격의 통화였지만 잘해보자라는 말은 여당의 특검 공세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현한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배우자 설란영 씨의 안부도 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김 전 후보는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날 현충원 참배에 나섰지만 마주치진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준석 전 개혁신당 후보와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후보에게도 전화를 걸어 고생했다, 잘해보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후보는 모레인 월요일 당 안팎 인사들을 만나 당 상황과 정치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당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 걱정이 많다며 국가를 생각하는 분들과 개헌 등을 위한 범시민 투쟁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3년 만에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내홍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사퇴 수습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일 당 개혁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레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용태 위원장표 재정비 로드맵이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백승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내일 국회에서 당 개혁 과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엽니다. 자신의 거취와 원내대표 선출, 전당대회 여부 등을 논의하는 월요일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먼저 잡은 겁니다. 기자회견에는 당내 민주주의 회복과 개파 정치를 타개할 정치 개혁안이 담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위원장 측 관계자는 당내 민주주의가 바로 서야 전당대회를 치를 수 있지 않겠냐며 전당대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당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비대위 체제 유지냐, 조기 전당대회냐를 놓고 당내 개파 갈등은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은 전당대회 개최에 힘을 싣고 자신을 향한 사퇴 요구도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가 어찌됐든 임기를 마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비대위가 들어설 텐데 그 비대위는 아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5선에 김기현, 나경원, 4선에 김도읍, 김상훈, 3선에 김성원, 성일종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누가 될지에 따라 비대위 성격과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대통령실은 주말에도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내일 추가 인선 발표가 예고된 상황인데 아직 공석인 민정수석 자리가 정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가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여권 내 일부 반대 기류가 감지되면서 대통령실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이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내일 추가 인선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민정수석을 포함해 추가 인선 발표가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말 안에 더 구체적으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상이 내각일지 대통령실 참모진일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제 발표되지 않은 민정수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민정수석에는 여전히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광수 유력설에 대해 범여권에서는 여전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한 서영교 의원은 함께 일해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신중하게 찾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특수통 검사 출신인데 민정수석으로서 검찰개혁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인 겁니다. 법조계 출신 한 민주당 의원도 검찰 힘을 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을 보태겠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점잖고 실력 있는 인사라는 다른 의견도 나옵니다. 또 검찰개혁은 법무부 장관을 통해 완수될 수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뿐 아니라 법무부 장관 인선도 봐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서영입니다.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벌어진 조경석 논란. 그 불씨가 쉽게 꺼지질 않고 있습니다. 한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조경석을 두고 재건축 조합이 설치 방침을 굽히지 않자 이에 맞서 주민들이 자경단까지 결성해서 감시에 나선 겁니다. 백승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2인 1조로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입주를 시작한 이 재개발 아파트에 커다란 바위 3개가 최근 세워졌는데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이 혹시나 또 설치될까 감시하는 겁니다. 우리 이거 순찰이라도 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먼저 얘기를 하셨고 지금 이거 보세요. 이런 거 갖다 놨는데 입주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겠냐고요. 조합 측은 지난달 말 회의에서 30개 조경석을 설치하겠다는 안건을 통과시켰고 아직 27개 조경석 설치가 남겨져 있습니다. 이에 주민 60명은 조합 측이 무단으로 돌을 설치하면 구청에 신고하겠다며 일주일 전 자경단을 꾸렸습니다. 입주민들은 반대를 하거든요. 27개의 돌이 들어오지 않도록. 구청 측은 주민 동의 없는 조경석 설치를 자제하라는 행정지도를 조합 측에 내렸지만 구속력이 없어 갈등 해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저희가 얘기를 들었던 건 관련된 법령이 미비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조합이 돈이 남아서 하는 건 행정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강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채널A는 조합 측에 조경석 설치 관련 입장을 요구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조합 측은 이달 말 조합 임시총회에서 관련 갈등을 놓고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백수우입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오면서 해안가 갯벌을 찾아 이 조개를 캐는 해루질 체험하시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다시 들어오는 이 밀물 시간을 조금만 놓쳤다간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기 십상입니다. 공국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해경대원들이 구조정을 타고 해안가를 수색합니다. 잠시 후 바다 한복판에서 불빛을 발견합니다. 요주자 확인! 네, 해양경찰입니다. 접근해보니 남녀 3명이 스티로폼 부표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 분씩 타보세요, 한 분씩. 천천히.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물대를 놓쳐 고립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근 또 다른 갯벌에선 해루질을 하다가 고립된 여성 2명이 순찰 드론에 의해 발견돼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채석강 해식동굴에선 일가족 6명이 갑작스럽게 불어난 바닷물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정확한 물대를 확인하지 않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가 갇힌 것으로 파악됩니다. 포토존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사진 찍고 하다 보니까 나오니까 이제 물이 이제 차서. 지난해 연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593건, 118명이 숨지거나 실종됐습니다. 갯벌 주변엔 물대를 날리는 시간표가 붙어 있습니다. 조개를 잡는 해루질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을 놓치기 십상입니다. 물 도물 시간 되면 조개가 더 잘 나와. 정신 차려라 돌리는 그런 캐서 캐다 보면은 물이 들어오거든. 밀물 속도가 시속 7km에서 15km로 성인 걸음보다 2배에서 3배나 빠르다 보니 순식간에 물이 들어차면
혼자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경은 사전에 물때를 확인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상시 위치를 알릴 수 있는 호루라기와 손전등을 챙겨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오토바이를 몰다가 단속 경찰관을 매달고 그대로 주행한 겁없는 운전자가 붙잡혔습니다. 왜 도주를 했냐고 이유를 묻자 배달이 급했다는 이 황당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일인데 구속 위기에 처했습니다. 홍지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광봉을 든 경찰관이 달리는 오토바이에 붙들린 채 끌려갑니다. 다급한 상황인지 신발 한 짝도 벗겨져 날아갑니다. 30여 미터를 내달린 오토바이는 횡단보도에 다다라서야 속도를 줄이고 멈춰섭니다.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실랑이가 벌어지는가 싶더니 결국 경찰관 2명이 남성을 바닥에 눕히고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불법 유턴을 하다 적발된 건 그제 오후 8시 47분쯤.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는 멈추라는 경찰 지시를 무시한 채 20초가량 내달렸습니다. 경찰관이 부상을 입진 않았지만 남성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기 신호가 좌회전이랑 보행시가 있다고 유턴할 수 있는데 일반 오토바이들 유턴하다가 주황버스에서 마친 거예요. 배달 기사인 남성은 도주 이유에 대해 배달이 급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음주나 약물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다칠 뻔한 위험했던 상황이라며 사안이 중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오래된 공장과 주택가가 몰려있는 서울 영등포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으면서 인근 시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빌딩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소방차들이 다급히 현장에 도착합니다. 다 붙었어. 더 터지고 난리야 지금. 서울 영등포구 한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오후 3시 10분쯤. 1시간여 만에 큰 불이 잡혔고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은 연기가 확산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관할구청은 화재로 연기가 다량 발생해 도로 통제 중이니 차량 운행에 유의해달라는 안내 문자를 보냈습니다. 소방대원이 탄 구명보트가 한강에 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제트스키가 보트에 접근하자 밧줄로 연결합니다. 경기 김포시 한강 하류에서 제트스키가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저녁 8시쯤. 20대 여성이 타던 제트스키가 물에 잠겨있는 보에 부딪히면서 150m가량 떠내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어젯밤 11시 13분쯤 경남 거제시 한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SUV 차량이 오토바이와 보행자를 들이받고 상가로 돌진했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전후 사정 자체를 본인 스스로 파악이 잘 안 되는 정도로. 이 사고로 20대 여성 보행자가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요즘 일부 마트에 가보면 달걀 30개, 한 판 가격 10,000원을 훌쩍 넘곤 합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건지 농가와 정부 사이에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참에 달걀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겠다고 합니다. 배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걀 진열대 앞에서 신중하게 가격대를 살펴봅니다. 달걀 30개, 한 판에 가장 저렴한 게 8,000원, 10,000원이 훌쩍 넘기도 합니다. 내가 계속 2판씩 이렇게 사갔어요. 내가 오늘 또 계란 때문에 왔는데 못 사고 또 돌아가야 돼.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에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달걀 한 판 평균 가격은 5,000원대였는데요. 6월 들어 7,000원을 넘기며 7,000원대 진입은 지난 2021년 이후 4년 만입니다. 한두 달 전 정도에는 6,000원대 좀 샀었는데 왜 이렇게 비싸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2-3개씩 먹는데 좀 많이 부담스럽고.
그런데 비싸진 이유를 놓고 정부와 농가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산지 가격이 올라서인데 왜 올렸냐는 점에서 갈립니다. 농가 측은 AI 등 질병과 미국 수출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주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생산량 감소에 영향을 줄 규모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가격을 올릴 만한 요소가 없다는 겁니다. 달걀 가격 담합 여부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소비자 가격 산정 시 최저 가격이 되는 산지 가격은 대한살랑계협회가 고시합니다. 실제로 산지 가격은 지난 2월보다 30% 정도 올랐습니다. 이에 정부는 달걀 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고 가격 담합 여부 조사를 위한 준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채널A에 다음 주 화요일 살랑계협회 측과 만나 첫 논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가격을 조정하는 협의체에 살랑계협회를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농가 측은 정부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배정현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넘어서 지나치게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을 애니멀 호더라고 합니다. 이러다가 방치를 하면 엄연한 동물 학대 행위인데 서울 한복판에서 반려동물 집단 유기 의심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쓰레기로 가득 찬 한 가정집. 고양이 사육장엔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 쌓였고 벽지가 찢긴 벽엔 벌레가 잔뜩 붙어 있습니다. 집안 곳곳 부패된 고양이 사체도 발견됩니다. 이 집에 살던 고양이만 무려 40여 마리. 결국 동물보호단체가 구조에 나섰지만 19마리만 살아남았습니다. 저 상태 봐. 사람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면서 이제 냄새가 나니까 수인정을 눌러도 문을 안 열더라고요. 고양이를 키우던 여성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금천구청에 고발당했습니다. 이처럼 물건을 쌓아두듯 동물을 과하게 들인 뒤 방치하고 학대하는 이들을 애니멀 호더라고 부릅니다. 동물 학대에 놓인 반려동물을 구하고 싶지만 민법상 주인의 소유물로 간주돼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동물이 물건은 아니지만 물건처럼 되어 있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개정하기를 굉장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최근 정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과 반려묘수는 350만 마리,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지난해 1,300건에 달하며 역대 최고치입니다. 지자체가 주변의 애니멀 호더를 빠르게 파악해 제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여름철 관광 성수기를 앞두고 제주도에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들이 처리센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지역 주민들이 진입로를 봉쇄한 겁니다. 주민들은 제주도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폐기물 수거 차량 30여 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기사들은 차 밖에 나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인 환경자원순환센터 인근 주민들이 진입로를 막아섰기 때문입니다. 차량들은 폐기물을 내리지 못한 채 3시간가량 대기하다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주민들은 도로 한가운데 천막을 세웠습니다. 지난 2015년 센터 설립 과정에서 제주도와 주민들 간의 협의가 발단이 됐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폐열을 비닐하우스 난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설립을 허락했는데 제주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제주도 측은 이후 조사에서 경제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양측이 맞서는 가운데 주민들은 확실한 이행을 약속할 때까지 진입로 봉쇄를 풀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제주 환경자원순환센터는 제주 전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90% 이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 LA 도심이 전쟁터가 됐습니다. 대규모 이민자 단속 작전이 벌어진 건데 반대 시위대가 격렬하게 충돌하면서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을 거칠게 제압하는 경찰들에게 분노한 시위자들이 물건을 집어 던집니다. 주위에는 최루탄으로 보이는 연기가 차오르고
경찰들은 방패를 들고 건물을 막아섭니다. 다른 곳에서는 수사당국의 차를 막아서는 시민을 차량이 그대로 밀어버리면서 아찔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현지 시각 어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민단속국 아이스가 군용차와 승합차 등을 동원해 상점 등에서 이민자 44명을 체포했습니다. 백주 대낮에 군용장비를 동원한 대규모 단속작전이 이뤄지자 이민자 옹호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체포된 이민자들이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연방 건물 앞에서 거센 시위가 벌어지면서 주변 도심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아이스의 이번 단속을 난폭하고 잔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Our community is under attack and is being terrorized. These are workers. These are fathers. These are mothers. 취임 후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정부는 하루 평균 1,600명의 이민자를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기습 드론 공격, 거미줄 작전으로 허를 찔린 러시아가 보복 공습에 나섰습니다. 개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빌미를 줬다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차량과 행인이 오가는 도로 한가운데서 갑자기 거대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도로는 삽시간에 검은 연기로 가득 차고 놀란 시민들은 몸을 숙인 채 자리를 피합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 그제부터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해 하르키우, 루츠크,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틀간 최소 11명이 숨지고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부상을 입었는데 사상자는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 어제 하루에만 407대의 드론과 미사일 45발을 쏘아 올렸는데 우크라이나 공군에 따르면 단일 공격으로는 개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가 공격 수위를 끌어올린 건 지난 1일 우크라이나가 감행한 드론 공격, 일명 거미줄 작전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00여 대의 드론을 동원해 전략 폭격기 등 41대의 러시아 군용기를 파괴했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러시아는 공공연히 보복을 천명해왔습니다. Таким и тогда, как и когда посчитают целесообразным наши военные. 하루 전 전쟁을 애들 싸움에 비유하며 가끔씩은 싸우게 둬야 한다고 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러시아 보복 공습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빌미를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ey gave Putin a reason to go and bomb the hell out of him last night. That's something I didn't like about it. When I saw it, I said, "Here we go. Now it's going to be a strike." 휴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미국마저 중재할 의지가 약해진 모습을 보이자 진정되는 듯했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시 격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이 두 사람이 노골적인 비난을 벌이자 이 두 사람의 파국을 조롱하는 온라인 컨텐츠, 이 밈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볼 때 팝콘을 먹는 것에 빗대 팝콘 각이란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세계의 브로맨스를 자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정면 충돌에 온라인에서 온갖 조롱성 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다투는 신혼부부에 빗대거나 머스크를 퀸카로 살아남기 위해 술수를 부리는 영화 속 여학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싸움 구경이 너무 재밌어 팝콘이 필요하다고 비꼬는 밈도 나왔습니다. 전 세계 정치인들도 관전평을 내놓았는데 주로 머스크와 각을 세웠던 유럽 쪽 인사들이 많습니다. 과거 머스크와 설전을 벌였던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SNS에 동그랗게 뜬 두 눈과 팝콘 이모티콘을 올렸고 폴란드 외무장관도 바라 거물, 정치는 생각보다 어렵다며 훈수를 뒀습니다. 트럼프는 주변 참모들이 화해를 권하고 있지만 관계 개선에 관심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머스크를 지지한다는 의미로 지난 3월 구매한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처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머스크는 설문 응답자의 80%가 새로운 정당 창립을 지지했다며
새 정당 이름을 아메리카당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머스크를 따라 트럼프를 지지했던 미국의 테크 억만장자들이 누구 편에 설지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네, 열왕열왕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임명장을 수여했나 본데 누구에게 준 겁니까? 네, 999, 9999호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혹시 비둘기?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새끼 비둘기입니다. 지난 5월 14일 한창 대선 기간에요. 이 대통령 선거 캠프 빌딩 회의실에 비둘기가 날아와서 알을 낳고 간 건데요. 이 알이 대선 당일인 3일부터 금이 가더니 이재명 대통령 취임 날인 4일에 부화한 겁니다. 선거 캠프를 이제 꾸리고 나서 비둘기가 한 마리가 우리 당사 9층에 알을 낳고 갔었어요. 새를 보면 이 어미 없이 부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걸 보면 지극정성으로 이 보호를 받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 알이 길조라고 판단하고 사무실에 부화기부터 드리고요. 생물학 박사의 자문까지 구했다고 합니다. 또 돌봐주기 시작했던 멤버들의 만장일치로 이름도 지었답니다. 몸이 조금 약한 상태여가지고 열심히 케어해주면서 2-3시간에 한 번씩 밥 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마사지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아직 이재명 대통령은 새끼 비둘기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합니다. 아, 비둘기 정말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탈퇴. 이재명 대통령 어디를 탈퇴했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있던 텔레그램 대화방 탈퇴했습니다. 그저께는요, 전국 지역위원장 200여 명 있던 텔레그램 방도 나갔는데요. 의원들과 있던 방에는 자주 뵙기를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어요. 지역위원장들과 있던 방에는 선거 기간 감사했다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죠. 네, 더 이상 국회의원이 아니니까요. 이 대통령이 방을 나가려고 하니까 의원들 방에서는 화이팅, 또 대통령님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 온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등 반응이 나왔고요. 일부 인사는 남아서 의견 들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탈퇴를 택한 건 아무 말 하지 않고 있더라도 당무 개입할 수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자칫 오해받을 일 사전에 다 차단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오해를 사전에 차단하자. 그렇다고 뭐 여당과의 소통이 아주 없는 건 또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들과 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대선을 치른 직후 모이는 첫 자리인 만큼 격려와 또 향후 전국에 대한 이야기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군요. 세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당 해산. 대선 기간 나왔던 말이 또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직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게서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린 SNS 글에 정당 해산이 언급된 겁니다.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반민주 행위고 정당 해산 사유다. 또 저지른 죄 무거운지 모르고 윤 전 대통령과 합작했느냐. 가담자들과 한덕수 추대그룹 모두 벌받을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여기에다 정치검사가 나라 거덜내고 당 보수 진영까지 거덜냈다고 했죠. 어이구, 홍 전 시장이 왜 이렇게 화가 난 겁니까? 네, 사실 앞서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김문수 후보 단일화 전략으로 역전패 당했다고 생각할 테니 억울하겠다라면서 몸담았던 당 비판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홍 전 시장이 오늘 반격에 나선 겁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한덕수 추대그룹이라고 하고 석고대죄하라는 표현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석고대죄는 엎드린 채 임금의 처분을 기다린다는 뜻으로 그만큼 큰 잘못했다는 주장인데요. 홍 전 시장이 탈당하고 정계 은퇴까지 선언했다 보니 당내 일부 시선은 곱지만은 않습니다. 탈당하고 정계 은퇴하셨는데 뭘 그래요? 나는 이제 노 코멘트입니다. 홍 전 시장은 이에 대한 입장 뭡니까? 네, 안 그래도 전화했는데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전시장 캠프 대변인이었던 이성배 전 대변인은 SNS 그대로 이해해달라면서 억측 삼가달라고 했습니다. 경계 국비라든지 어떤 그 다음 단계까지 먼저 해석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개인 차원에서 현재 보수 정당이 대선 패배한 현재 상황에 대한 앞으로의 개인 생각을 가감없이 밝힌 것이다. 네, 홍준표 전 시장 이달 중순 귀국 일정은 변동 없다고 합니다. 대선은 이미 끝났지만 패배한 진영 내에서의 여지는 쉽게 끝날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계속된 30도 안팎의 더위 속에 황금 연휴를 맞아 이른 피서가 한창입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더위를 식히려 물놀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내일은 더 덥겠습니다. 서울 기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다음 주 중반까지 불볕더위는 계속됩니다. 내일 전국이 19도 안팎에서 시작되겠고 한낮에 청주 31도, 전주와 대구 30도, 부산과 제주 25도까지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차차 맑아지겠고 오후에 충청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의 소나기 예보 있고요.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오후 내내 자외선이 매우 강해서 유의해야 합니다. 주 후반엔 제주와 남해안 위주로 비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